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평가 중 순환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매우 빠른 맥이나 매우 느린 맥은 심장리듬 장애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부정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네는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심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처치, 평가와 처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서적인 맥박은 규칙적이고 강하다. 그래서 강도도 제가 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자의 눈에 띄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지혈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대량 출혈 같은 경우에는 외상, 내과응급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상 같은 경우는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특히 교통사고 등에서 뭐 일부 절단 공장 근로자 중에서 일부분 절단이 일어나가지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외상 환자에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출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 출혈까지는 뭐 당연하게도 커다란 손상이 있어야지만 대량 출혈이 발생하겠죠. 내과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경화나 간암 등으로 인해서 시도정맥류가 터지는 경우가 이제 대량 출혈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혈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혈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 지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혈제 등을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병원 간의 그 이송 거리가 좀 짧아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이송 거리가 좀 넓은 상황일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지혈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환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생존하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출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병원에서 수술조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더욱 큰 이득이 될 것 같고, 피부평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온도도 조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추측함, 색 같은 것들, 얼룩 청색증이나 참백한 것들, 이것들은 모두 다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 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기관이 뭐 간, 신장, 심장, 뇌로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피부, 근육 등에 제공되고 있는 혈액을 제한해서 어디로 보내고 있다, 여기로 보내고 있다. 혈관이 수축하니까 이렇게 창색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피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중심순환계로 혈액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피부색 체온 추측한 돈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매우 잘 만들어진 영상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뭐 리캡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톱을 눌렀다 떼게 되면 핑크색이었던 손톱이 다시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핑크색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결정이란 것이 있는데,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은 빠르게 확인해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른 평가. 여러분들이 외상 평가만 알고 있을 건데 빠른 내과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겠다라는 것. 질병관리센터에서의 가이드라인 보시게 되면 1단계에서는 활력증후하고 의식 수준의 평가, 2단계는 외상에 대한 해부학적인 평가, 3단계에서는 손상기전에 대한 평가, 그리고 4단계에서는 기타 여러가지 단계의 평가라는 건 있는데, 요게 피드 트리아지의 그 중증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중증도를 이게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기준이기도 할 겁니다.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기준. 그래서 활력증후하고 의식수준 평가해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이송, 그리고 외상에 대한 해박적 평가를 내려가지고 뭐 흉부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 손상이라든지 척추 손상이라든지 이러한 징후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이것도 외상 센터를 빠르게 이송해야 되는 거고요. 손상 기전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교통사고인데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외상 센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는 노인이거나 임산부거나 혹은 내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뭐 외상 센터로 가야 돼, 뭐 그런 것들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환자를 확인하고, 우리가 동료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평가 도구 중 하나의 문진이 있죠. 환자에게 물어봐서 어떤 게 불편한지, 혹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환자를 이해하고 아울러서 환자가 우리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단어 선택, 목소리 크기, 표정, 신체적 언어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의사소통을 나눠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의사소통의 유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턱관절이 빠진 탈구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타인을 돕는 것이나 성실한 욕구, 그리고 환자 간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관련된 의사소통 간의 장점과 관련된 이해, 그 다음에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환자하고의 그 신뢰를 충분히 쌓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의사소통,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 피드백, 이렇게 구성이 된다. 내가 말을 보내고 말을 하고 수신자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 그래서 메시지를 부조화, 그 다음에 수신자는 메시지 전달받기, 부호화하고 메시지 전달받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환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요거는 동료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숫자로 많이 이야기하죠. 47 코드하고 이야기하는 뭐 템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EMS의 이제 소통의 실패 이유는 편견이나 공감이 부족할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될 때, 외적인 산만, 내적인 산만.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인내와 융통성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신뢰감 형성과 관계 맺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교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 신뢰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공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우호관계를 신속하게 형성해야 된다. 신속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환자는 지금 응급환자인데 언제까지 신뢰관계를 위해서 계속 돼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골라야 되겠다. 환자에게 올바른 질문만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일 것 같긴 한데, 때에 따라서 전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환자가 분명히 알러지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왔는데 갑작스럽게 보호자한테 나가라고 해놓고 뭐 이제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충분히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환자가 맨 처음부터 알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뭐에 대한 알러지였느냐, 상황이 뭐느냐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환자가 분명히 나 알러지예요, 빨리 숨쉬기 힘들어, 여기 대해서 처치를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역질문을 하게 된다면 신뢰관계는 당연하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공감으로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충분히 아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그냥 냉정하게 다른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공감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초기에는 신뢰관계를 획득할 수 있겠다. 물론 너무나 궁금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단 하나의 응답, 피드백이라도 해주시고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신뢰와 관련된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신뢰가 형성과 관계 맺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와 있을 건데요. 당연하게 또 이제 상냥하고 자상하면 능력 있고 신뢰감 주는 인구서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한다는 전문가적인 자세.
청결한 의료 상태하고 단전한 외모 유지,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것도 다 전문가적인 자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소리, 몸짓, 제스처, 그 눈맞춤은 환자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점, 이것도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안위의 상태를 확실히 해야 함,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이송 중에 간혹가다 발생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들것에서 환자가 낙상당하는 것들, 그리고 안위 상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실내 구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들, 요거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응급실에 있다가 뭐 이렇게 다리 다쳐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내지던트 3년차 누구누구입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러 왔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확 구축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뢰관계는 빠르게 행복하게, 신속하게 회복하기, 획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내용, 처치 이유, 친절한 표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당연한 이야기들. 당연한 것들이 이제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은 환자를 봤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또 친절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에게 여유 있게 공감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자기관리도 중요합니다. 자기관리. 내 체력을 관리해주고 안전한 상태, 체력이 어느 정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매우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자기관리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체력이 지금 잘 안 돼서 영상을 찍는 이 새벽 상황에서도 말이 잘 안 나오고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부족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을 위해서 최대한 모든 강의를 다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조금 노력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러운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 한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지적인 접촉을 통해서 적절한 접촉을 해서 이제 접촉을 통해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보시면 눈높이가 동일하죠, 그죠? 동일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생각보다 신뢰관계를 사는데 도움이 큰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환자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 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몇 가지는 공개, 나머지는 은폐, 그다음 정보를 숨기거나 제공 안 하려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건 대부분 범죄 관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대 같은 것들 여기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더라도 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편견은 가지시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쉽게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전문가적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하고도 기꺼이 상담할 수 있는 계속 신뢰가 나오네요. 그죠? 신뢰관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점. 환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신뢰관계를 쌓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다 거부한다거나 평가를 다 거부한다거나 하게 되면 환자 여기 보면 만져봐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의사소통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처치를 하고 평가를 하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신뢰관계를 쌓지 않으면 그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 습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1m 정도 저는 대략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떨어집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1m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 맞춘 건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다음 자세 같은 경우에는 열린 자세, 팔을 펴고 손을 벌린 상태, 대근육을 이완시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자세, 폐쇄적인 자세는 팔은 안으로 구부리거나 가슴 앞에 단단히 팔짱 낀 자세.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이 사람에게 얘기할 것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환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이런 제스처가 여러분들이 환자하고 신뢰관계를 쌓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셔서, 다가심,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너무 먼 거리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거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여기 인형 같은 것들로 관심을 조금 돌려주면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어린아이는 경계심을 갖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물질 같은 것들로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을 어린아이에게 제공함에 따라서 관심을 일부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연관시키는 거죠. 물건 하나로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관계를 형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서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맞춤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눈맞춤을 많이 하고 자주 바라보고 그다음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만약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침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하게 되면 저 사람 지금 오늘 많이 피곤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주호소를 식별하고요. 위기 상황 야기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환자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물론 여기는 외상도 되고요. 내과도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혈시증 환자가 갑작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숨이 찼다. 그런 것들이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환자에게 질문하고 환자를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경청하며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언어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갑작스럽게 뭐 그 한문 대부분 어휘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에게 뭐 경청해야 된다. 그거 뭐 환자에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통증의 강도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본다면 되게 힘들겠죠. 여기가 얼마큼 아파? 그러면 10에서 1 정도에서 네가 10이 가장 높으면 너는 어떤 걸로 선택할래? 몇 번의 숫자야? 그러면 7번, 8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통증의 강도가 어떤가 이런 말보다는 얼마큼 아프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수집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직접 주호소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아프시죠? 저기가 아프시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뭐 배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유도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럼 복부가 제일 아프신 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복부 지금 말씀하신 복부 말고 다른 데 전혀 불편한 데가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데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아픈 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거 평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소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질문들의 발행성이 조금 정해진다라는 점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방형 질문하는 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한 개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배 아픈 거 말고는 다른 데 아픈 데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끝나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떠세요? 머리는 어떠신데요? 두통은 어떠세요? 미각은 어떠세요? 모래 이런 뭐 복통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에 한 번씩만 보통 말고 다른 데 없으시냐? 그럼 통증의 강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겠죠? 뭐 언제부터 그랬냐 이런 식부터 그 환자가 대답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간에 말 자르는 거, 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말 끊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다 여기 관련된 내용들, 말 끊는 거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경청하는 거 주의 깊게 경청해 주셔서 정보를 하나라도 파악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 행동 자체가 이제 환자하고의 신뢰관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정보 때문에 좁은 시야를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니까 지령서 안에 무슨 환자다라고 뭐 때문에 친구를 했다는 건 뭐 호흡곤란 때문에 너무 숨쉬기 힘들어서 전화 걸었어요라는 것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그 평가 중요한 환자의 질병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환자 평가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들. 그리고 환자가 사실대로 정보를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학대 같은 것들 특히나 여기에 더 그런데 그때 미묘한 단서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병원실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실습하고 있는데, 환자가 신종플루와 거의 비슷한 뭐 두통에다가 뭐 고열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좀 너무나 이제 이전에 있던 신종플루 환자하고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환자에게 물어봤었죠. 외부의 들이나 산 같은 데 간 적 없었냐라고 해서 간 적 있었다라고 해서 몸을 살펴보니까 딱지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질병으로 쭈쭈간무씨로 우리가 제가 확인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면담. 경청하는 것은 수동적 가시한 능동적 기술, 경청 관련된 내용들이 쭉 다시 한번 내용 나오고 있어서 요 내용들은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눈으로 살펴봐 주시고 넘어가실 건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이해했다라는 피드백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환자가 적절하게 답변해주는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매우 적절하겠다, 좋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피드백 기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반영, 촉진, 간장의 명령화, 대면, 해석, 느낌에 대해 묻기, 그 다음 설명, 요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침묵을 하실 때에는 침묵 잠깐 동안만 하시고 다른 질문 같은 것들로 해주시거나 여기 반영해서 다른 행위를 한거나 혹은 복부가 아프세요? 여기 눌러보시는 거죠. 여기 아프세요? 저기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복부가 아프세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 같은 것들로 반영해서 촉진하러 넘어가는 것들.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맨 처음 초기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자에게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질 때는 감정이입보다는 평가에 조금 집중해서 침묵과 반응과 촉진 등으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드기 비법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엔 초기 이용하는 거, 평가 도중에 활용하는 방법, 요약 같은 것들, 설명 같은 것들이나 요약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평가 말기에 하죠. 그죠? 평가 말에 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다. 내가 평가 때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기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오류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확신을 제공한다. 이거 그냥 충수염이에요. 충수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점. 왜냐? 현장에서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진단은 병원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병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시면서 심혈관 질환일 것이다, 아니면 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병원, 이 소화기 계통을 잘 평가 내리고 진단 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정만 정확하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단 내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조언 같은 것들, 직권남용, 이거는 이제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회피 언역,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결단을 못 내린 거죠. 소화기계통 문제인 것 같아요. 요쪽 병원이 잘하니까 이 병원에서 진단 내리셔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고 그다음 진료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부 소화기계통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좀 신장계통이라서 비뇨기계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등이 좀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선 뭐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거리두기, 이건 뭐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저처럼 지금 강의할 때는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해야 되겠죠? 진도는 나갈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끊임없이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가 너무 아플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짜증 거죠. 나도 지금 답변하고 싶은데. 말할 게 너무 많다. 어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말이 너무 많아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해하기라는 건 있는데 이거 말 끊기 대표적인 게 말 끊기면 말 끊기 말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말 끊기 이 대표적인 방해하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를 사용한 질문하기 왜 그런데요? 왜 아프신데요? 이거 못하러 물어봐요. 그죠? 환자하고 신뢰관계는 점점 더 깨질 것이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